예, 일단 그 비진이 표시 교과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92페이지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걸 간단하게 비진이 표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단독 의의 표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은 표의자가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위와는 다르다는 걸 알면서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 개념 정리하는 것이고, 비진이 표시의 요건 1번에서 일단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알면 밑에 해설이라는 거 안 읽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이때 비진이 표시에서의 진이라는 것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까 뭐 결혼을 한 여자 이야기했지만은 저 앞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 건물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중앙정보부에서 너가 그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지 않는다면, 정려하지 않는다면은 너 비리를 수사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겁을 먹고 일단 정려하고 등기 이전까지 다 해줬다는 거. 그때 이 사람은 실제로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본심은 죽기 싫은데 이걸 거라고요. 근데 지금 안 하면 맞아 죽을 것 같다. 일단은 하는 게 최선이다. 그게 진이라는 거지, 법적으로. 그래서 이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 따지지 않는다는 거. 그 효과 당사자 간의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쪽에서 표의자의 비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예를 들어는 판례, 정권회사 직원이 정권 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그 각서가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경위 등을 비추어 보면은, 그러면 써준 이유가 뭐냐는 거지. 책임지겠다고 써준 이유가. 실제로는 책임 안 질 건데. 근데 부인도 정권회사 직원이 책임 안 질 거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거지. 단지 남편에 대해서 어떤 면피해 보려고 작성을 받아놓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라는 것. 판단 시기는 그 표시 행위를 요지한 때, 그다음에 비진이 표시가 당사자 간의 무효인 경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법에서 선의는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봐놓으시고, 제3자의 의미는 통정 허위 표시 쪽에서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진이 표시의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는 당연히 적용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비진이 표시,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했을 때 표시된 대로 일단 유효하다. 단 상대방 쪽에서 비진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효로 한다라고 했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인 경우에는 원칙과 예외가 다 적용되겠지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대방이 없어.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한 비진이 표시는 언제나 유효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가족법상의 행위는 진위대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어떤 마음 착한 여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너 나하고 결혼해달라. 그러니까 실제 결혼해줄 의사는 없어. 근데 지금 여기서 안 하면 집에 못 갈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너하고 해줄게 라고 표시를 해줬다는 거지. 이거 결혼시켜야 되는가. 가족법상의 행위는 진위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민법 총칙에 있는 이 비진이 표시 이론 적용 안 한다는 거. 가족법 원리는 가족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일반 민법, 그 중에서 제3법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고, 그래서 이 비진이 표시 이론 공법에는 적용 안 됩니다. 공법에는 공법 원리가 적용될 거고, 그 다음에 민법 제3법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민법 총칙 이론이 가족법에 적용 안 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민법은 일반 사법이라 했습니다. 사법의 특별법인 상법이 있는데 상법에는 별도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7조 상법에도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 정리해 놓는다는 거. 근데 그 4번 주식 인수의 청약 상법이 규율 하고 있고 상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107조 적용 안 한다는 거. 공법상의 행위는 표시대로 효력이 갑니다. 이거. 소송 행위 이런 것들도 공법 행위이고 거기에는 공법 원리에 따라서 표시대로 효력이 주어질 것이지 민법 비인의 표시 이론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준법률 행위라는 것은 법률 행위에 준한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통정허위 표시를 보시는데 이번에는 A가 자신의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알고 하는데 상대방과 짜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일단 통정허위 표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비진의 표시와 구별을 했었고, 그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도 구별을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은닉행위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이러한 통정허위 표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일단은 의사표시는 존재해야 되고, 이 존재하는 의사표시에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 이 불일치를 표의자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과 통정을 했어야 된다는 것. 역시 이러한 통정허위 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요건이 구비가 되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통정허위 표시 당사자 간에 무효다라고 해놓고 이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 조문은 몇 마디 없습니다. 나머지 다 기본적인 법 원리가 들어가가지고 교과서가 장식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거 외우는 게 시험 나올 것도 아니고, 이번에 26개 시험 보니까 선의 제3자에 해당하냐 안 하냐 그게 시험에 나왔던데 일단은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은닉행위. 근데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B한테 정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려를 하면은 정려세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그 세금 면피해 보려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가장행위 뒤에 숨어있는 진실된 법률행위, 그거는 유효하다는 거. 가장행위 뒤에 숨어있는 진실된 행위, 요걸 은닉행위다라고 학자들이 이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냐는 거지. 이거는 B가 소유자입니다. 계약서를 매매로 쓰고 등기부에 매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매매가 아니고 정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 등기부에는 매매가 기록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건 정려받은 겁니다. 등기 원인이 등기부에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는 것. 그러니까 소유자가 B니까 이 경우에는 B하고 거래한 사람은 선악을 따지지 않고 권리 취득한다는 것. 한 개 더. A라는 사람이, 요즘도 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A라는 사람이 실제로 B한테 팔기를 10억에 팔았습니다. 근데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계약서를 7억으로 쓰고, 요즘은 매매 대금도 등기부에 기록이 되니까 이게 기록이 되어서 등기가 넘어왔다면, 이거는 등기부에는 이거는 다운계약서, 요게 가장행위지. 실제로는 10억짜리인 요게 은닉행위이고, 실제로는 이런 거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실제 소유권 취득했고, 또 다른 사람한테 거래할 때 또 그런 다운계약서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 우리나라 거래계에서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무효로 돌려버리면 거래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닉행위라는 것은 말로 풀면은 가장행위 뒤에 숨어있는 진실된 행위를 말한다. 그 정도. 요 경우는 일단은
사례형으로 아주 깊이 있게도 나왔는데 A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권리 이전 의사가 없이 권리가 이전된 것처럼 표시되는 이 행위를 상대방과 통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되어 있어도 무효이니까 이때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A가 소유자라는 거.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변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은 요때 A가 요렇게 등기를 해놓은 이유가 옛날에 이 사람한테 돈 빌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A의 채권자인데 돈 안 갚으니까 요거 강제 경매 압류해가지고 경매 실행하겠다라고 하니까 자기 앞으로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은 경매 당해가지고 날아갈 것 같으니까 친구하고 짜고 요래해 놓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이런 것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고 재산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빌렸다는 거예요. IMF가 와가지고 부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너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라고 해놓고 머리 시끄러우니까 해외에 가가지고 몇 년 살고 와가지고 돌려달라 이러니까 이 친구가 못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통정 허위 표시로 이전 등기는 안 됩니다. 등기 신청할 때는 매매 계약서를 진짜 써가지고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친구가 근데 내가 산 건데 왜 달라 하냐라고 한다는 거죠. A가 못 밝혀내면은 못 돌려받습니다. 진짜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A 맞아. 근데 밝혀내면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못 밝혀내면은 등기의 추정력 여기까지 미치고 이걸 깨뜨릴 사유를 A가 입증을 해야 돼. 입증 못하면 못 돌려받습니다. 이거. 우리는 진짜 누구에게 권리를 가져갈 것인지 그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쨌든 간에 통정의 표시는 무효이지만 등기가 이렇게 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누군가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해버리면 이 사람이 선이라면은 법이 이 사람을 보호해버린다는 거지. 법이 이 사람을 보호해버리면 A는 재산이 없어져. 그러면 결국에 이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지만은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는 것. 그냥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이 우리 시험 범위 안 들어가니까. 근데 지문에 뜰 수는 있다는 거지. 근데 그 기본적인 거는 저 앞에서 이중매매 이야기할 때 살짝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무효니까 그 말은 A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권 또는 반환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무효이지만 채권자 대위권 대상도 된다는 거. 또 다른 말로 읽으면 무효인 행위도 취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읽어내기도 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면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B 앞으로 등기를 해놓으니까 법을 좀 아는 A가 불안하더라는 거지. 왜냐하면 팔아치워 버렸을 때 선의 제3자가 나타나면 자기 재산 다 날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사실 이래저래 하니까 요거 뭐 가압류나 좀 해달라 이랬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뭐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팔아치우더라도 즉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있는데 매매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넘겨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A가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또는 가압류 등을 해놓은 이후에 B가 팔아치우더라도 이 사람이 선이라 하더라도 이 권리에 의해서 보호되는 영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변호사가 계름을 피워가지고 이 가압류가 행해지기 전에 팔아치웠고 등기해갖고 선의자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법이 이 사람을 보호해 줘버리니까 매매대금 10억 챙겨간 거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팔아치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하다는 거지. 이미 빼돌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아 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요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요 사람이 빨리 뭐 등기를 하고 안 하고 따라서 손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거. 판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요건을 살펴놓고 제3자를 보면서 좀 더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는 것. 비진의 표시와의 구별, 관념 정리하십시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도 구별된다는 거. 아까 요건 가지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시간에. 허위표시의 요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되고 4번 그 불일치에 대한 것을 상대방과 통정했어야 했다는 거. 아까 비진의 표시에서 은행과 관련되는 이야기 했는데 그 양해와 관련되는 판례가 여기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은행 쪽에서 그 명의대리자를 데리고 온다고 종용하거나 양해했다면 은행과 대출계약서에 서명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다는 것. 이 통정허위표시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불문한다는 것. 통정의표시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의사표시 이야기할 때 법률행위 성립 요건 이야기했고 효력 요건 이야기했는데 의사표시의 존재는 성립 요건이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을 것은 효력 요건입니다. 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성립 요건과 관련되는 것은 유효 주장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요 유효로 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자가, 즉 무효 주장자가 효력 요건 구비하지 못했음을 입증을 해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효 주장자가 그 요건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 허위 표시의 효과, 당사자 간의 무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무효. 그래서 A 소유의 부동산일 때 여기서 이야기된 겁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B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는 여기에 있어도 이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이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있고 이거는 물권행위만 무효가 아니고 채권행위도 무효니까 이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있고 즉 통정허위 표시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라는 것. 그게 여러 번 시험 나왔습니다. 허위 표시는 무효이지만은 철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가 여기에 있어도 A가 소유자이지만 역시 팔아치우고 선의제3자가 권리 취득해 가버리면 보호받아버리면 피해를 입을 거니까 무효이지만은 철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결론만 써놓죠. 채권자 지속권과 채권자 대유권 대상이 될 수 있다 했고 그 다음에 4번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하여도 실제로 침해된 손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아까 변호사 사건 이야기입니다. 대상을 잘못 지정하면 좀 곤란합니다. A 소유의 부동산인데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이렇게 등기를 넘겨놨더니 그럼 법적으로 소유자가 이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팔아치워버리고 이렇게 등기를 넘어가고 이 사람이 선의자로서 보호를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자기 거 아닌 줄 알면서 팔아치웠으니까 이거 불법행위 맞습니다. 이럴 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 사건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민법 공부를 할 때 뭐는 뭐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뭐는 뭐 때문에 뭐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 답이 나오는 것이지 이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또 다른 답이 나올 거라고. 민법을 이해식으로 가는 게 더뎌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만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는 것이 극복하는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자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일단은 제3자 국어적으로야 너, 나, 외의 모든 자겠죠. 일반 법적인 의미에서 너, 나, 그리고 포괄승계인 외의 자일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제3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똑같이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내고 읽어내야 된다는 거. 그걸 읽어내지 못하면은 해결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통정허위표시와 관련된 제3자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렇게 통정허위표시를 해서 등기를 넘겨놨다면 이 사람은 일단은 당사자니까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니까 제3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사망하든 상속, 합병, 포괄 유정 등에 의해서 포괄 승계가 일어나면은 법적으로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둘이 통정 허위 표시를 했는데 옆집 아저씨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 보호해 줄 것도 없고 안 해줄 것도 없고 그냥 관계 없는 사람. 국어적으로는 제3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법적으로는 제3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아니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 무효인 통정허위 표시에 기초해서 새로운 실질적인 이해관계 이 사람하고 맺어도 됩니다. 새로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제3자라 하고 그 새로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선의자라면 보호해 줄 거고 악의자라면 보호 안 해줄 거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 따라서 새로운 관계가 아니면은 그냥 기존 관계 넘겨받는 거면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 안 될 거라는 거. 예컨대 뭐 기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포괄승계인이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범주에 안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실질적인 관계가 아니고 형식적인 관계라면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일단 아닐 거라는 거. 일단 기존 관계와 관련해서 하나 예를 들면은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소유자이고 을구를 열어보니까 K가 저당권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P가 또 저당권자로 들어온 후 그 후에 A하고 K하고 통정을 해가지고 저당권 없는 것처럼 말소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이 P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되는가? 안 된다는 거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고 기존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소유자이고 을구를 보니까
K가 저당권자로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통정을 해가지고 말소시킨 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된다는 거죠. 일단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교과서에 보면 내 교과서에도 한 10가지씩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를 본인이 판단할 능력을 기르는 게 민법 공부입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민법 시험 지문 아무리 많아도 5개. 근데 그 5개 지문 해독하려고 100개를 외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왜 해요? 이해만 하면 골라내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외우려는 거지. 근데 외워지냐고 그게. 또 외운 게 나오냐고. 왜 그런 줄 알면 간단한 걸. 왜 그런 게 하루아침에 알아질 건 아니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형식적인 관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형식적인 관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가장채권을 만들었어요. 가장채권. 돈 빌려준 적이 없으면서 빌려준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놓고 보증인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럼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거니까 제3자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은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형식적인 관계만 가지고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안 된다는 거. 근데 진짜 돈 빌린 건 줄 알고 이거 갚아준다 해가지고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이행해버리면 이것만큼 이제 이해관계가 생겨. 그때는 이제 제3자가 되고 보증 채무를 이행했으면 제3자가 되고 그때는 이렇게 대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대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또 한 개를 더 예를 들면은 역시 가장채권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남들이 볼 때는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채권자로 보이고 이 사람이 채무자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돈 받아온다고 심부름을 보낸다는 거지. 그래서 채권 돈 받아온다고 심부름을 본다는 거예요. 추심 돈 내놔라는 거예요.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관계를 맺은 것 같지만은 역시 돈이 왔다 갔다 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안 돼. 그런데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가 아니고 진짜 채권 계약서인 줄 알고 실제로는 돈 빌려준 적이 없는데 둘이서 짜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동기 이유 따질 필요 없고 10억짜리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이걸 팔로 나오니까 9억 주고 샀어 이걸. 그럼 9억 주고 샀으면 이건 진짜 채권 양도가 일어난 거예요. 가장채권 양수인은 이 사람은 제3자가 돼. 단지 돈 받아온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한 양도된 것처럼 만들었다면 그건 제3자가 아니지만 가장채권 양수인은 제3자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판단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법 교과서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이거 법률관계 이야기합니다. 그럼 법률관계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법률 요건이 충족돼야 법률관계가 생깁니다. 그럼 그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나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법률 행위도 있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법률에 규정된 것도 있다는 것.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됐으니까 자기들끼리는 무효이고 등기가 여기에 있어도 이 A가 소유자인데 이 B가 진짜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해가지고 누군가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든지 또는 교환 계약을 체결하든지 정려 계약을 체결하든지 또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든지 또는 토지라면은 지상권이나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든지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뭐 대항력 갖추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이 C가 옛날에 B한테 돈 빌려준 적이 있는데 B는 재산을 안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등기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진짜 B 소유물인 줄 알고 압류, 가압류하면 압류, 가압류한 채권자도 여기서 말하는 거. 그거 하기 전에 있는 옆집 아저씨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가장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매매를 가장할 수도 있고, 교환을 가장할 수도 있고, 정려를 가장할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 행위를 가장할 수도 있고, 임대차를 가장할 수도 있고. 근데 가짜로 돈 빌려준 것처럼 하고 돈 빌려준 것처럼 하는 가장채권 관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담보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통정의 표시에 의한 가장저당권을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남들이 보면은, 판사가 보면은 저당권 있는 것처럼 보여. 등기의 추정력도 있어. 그래서 이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경매 실행하면은 무효인 줄 어떻게 알겠어, 판사가. 가지고 경매가 실행되어서 누가 경락을 받았다면 이 사람도 제3자가 된다는 거지. 경매를 통해서 매수한 자.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선의자라면 보호를 받고 악의자라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요거부터 먼저, 역시 매매가 없는데 가짜로 매매한 것처럼 해가지고 등기를 넘겨놨으면은 가짜 매매니까, 가장 매매니까 매매에 따른 대금 지급 청구권이 없어. 그런데 매매에 따른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 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 가장 채권의 양수인이라면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3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가장 채권의 진짜 양수인은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A 소유의 부동산인데 이걸 역시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B 앞으로 등기를 해놨습니다. 누가 소유자라고요? A가 소유자입니다. 손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A한테 손해가 없습니다. A가 소유자인데, 그럼 일단 통정허위 표시 효과는 무효라 했는데, 이 통정허위 표시는 적법행위일까 위법행위일까?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냥 모든 교과서에 쓰지도 않고. 통정허위 표시는 적법할까 위법할까? A 소유의 부동산인데 요걸 통정에 의해서 B 앞으로 등기를 넘겼는데 요 B가 C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요 매매는 적법할까 위법할까? 여기까지 들어가면 논의가 너무 또 딴 데로 흘러가고, 통정허위 표시도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효과가 무효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적법행위라는 거죠. 위법행위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거 논의를 좀 간다 했는데,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등기 갖춘 이 사람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기면은 요 매매 자체는 적법행위가 맞아, 이거는. 근데 요 매매가 요 사람에 대해서는 남의 물건 팔아치웠으니까 남의 물건 팔아치운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죠. 매매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고 요 사람 소유권 침해한 그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민법 시험에서 거기까지 나올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통정 허위 표시가 일어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원소유자에게 있고 따라서 A는 손해가 없어. 통정 허위 표시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 B가 매매 등을 원인으로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을 때 요 사람이 선의자라면은 보호를 받았어. A가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이 받아간 돈, B가 받아간 이 돈, A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겠지만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이고 등기가 비자기 앞으로 있다 하더라도 A 소유물이라는 걸 알았어, 이 사람은. 알고도 남의 걸 팔아치웠으니까 그때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 그러면은 요 불법행위 때문에 A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민법 교과서에서는 가장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은 여기서의 제3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다른 견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 그 이유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정 허위 표시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고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이 양수인은 선악을 따지지 않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 통정 허위 표시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 통설대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통정허위 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통정허위 표시에 기초해서 새로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었다라고 판단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되고, 그런 관계를 안 맺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고, 그런 관계를 맺어서 제3자가 되었을 때 선의자라면 보호를 받고 악의자라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때 판단할 문제라는 거. 교과서에 있는 거 해당하는 거 뭐 안 하는 거 뭐 외울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시험에서 여기까지도 한 적이 있는데, A 소유의 부동산인데 통정에 의해서 B한테 가등기 해놨다. 그러니까는 통정의 대상이 되는 게 매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라면 다 통정의 대상이 돼. 물론 우리는 일반 민법상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은 완벽한 소유권이 A한테 있고, A하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받으면은 이 사람은 완벽하게 일단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그런데 이 가등기가 통정에 기한 거라는 건 등기부에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신청을 하면은 B 앞으로 본등기 된과 동시에 그 중간 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말소시킬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등기가 잘못됐다는 거지. 소유자는 이 사람 맞아. 그럼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본등기한 이 사람이 빨리 팔아치우고 등기를 해줬는데 매입한 이 사람이 선의자라는 거죠. 그러면 법은 이 사람을 보호해 줄 거라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말소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 입은 거는 불법 행위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책임을 물으면 똑같지 않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살 때 10억에 샀는데 이러는 과정 중에 100억짜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얼마라고요? 이렇게 팔려 나갈 때 100억이라면은 손해가 100억이겠지만
뭐 모르는 사이에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고 그때 50억이었으면 50억이 될 거고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주계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공부를 안 할 뿐인 거고 사건 일어나가지고 판사 앞에 가면 판사가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이 말은 사건 일으키지 마시라는 거지. 사고 당하지 마시라는 거지. 일단은 95페이지 허위표시의 제3자 그 제3자의 의미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는데 고기에 해당하는 제3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 전득하는 방법에는 매매일 수도 있고 정려일 수도 있고 교환일 수도 있고 가장의 대상은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가장매매에 기한 가짜 대금채권의 양수인 그 다음에 가장소비대차 계약 채권이 발생한 게 가장매매냐 돈 빌려준 채 하는 가장채권이냐 차이뿐이고 법적으로는 똑같다는 거. 가장매매에 대한 매수인에 대한 압류한 자 가장매매가 있고 그게 진짜 자기의 채무자 것인 줄 알고 압류, 가압류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새로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자 가장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가장 전세권 설정해주고 그 위에 저당권 설정한 자 허위표시에서 취득한 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제인도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근데 이 사람이 파산당했을 때 파산 채권자들은 여러 수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파산재산 관리하는 파산재산 관리인이 있는데 이때는 관리인이 파산재산 관리인이 통정허위표시 있다는 사실을 아는 악의자 하더라도 파산 채권자 중에 1인이 선이면은 전부 몽땅 선의로 처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로마자 9번 저당권 가장 포기 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제3자가 된다 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기본적으로 채권이 이렇게 가장 채권이 있습니다. 가장 채권이 그때 가장 채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가장 채권의 양수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되겠지만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했는데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통정허위 표시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는 거 또 다른 법률 요건인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 양수인은 통정허위 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 선순위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의 가장 포기시 기존에 이미 있은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없으니까 제3자가 안 되고 그 정도 하시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각종의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26회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길게 써놓은 이유가 아까 보증인 이야기했죠. 보증인이 된 것만 가지고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형식적 이해관계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안 되고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3자가 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법에서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과실현 요건이 아니라는 거. 제3자에 대한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선의는 추정됩니다. 그러면은 무효 주장자 쪽에서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놨습니다. 그 말은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요게 무효라는 걸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선의 제3자 쪽에서 너가 한 거 무효니까 가져가라.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
그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허위표시의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통정할 수가 없으니까 적용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합동행위에는 통정 허위표시 이론이 적용 안 된다는 거. 가족법상의 행위는 가족법 원리대로 갑니다. 적용 안 되고. 소송행위와 같은 공법상의 행위는 공법 원리대로 갈 거고. 유가정권과 관련되는 것은 상법 이론이 적용될 것이고, 허위표시와 구별되어야 될 것으로서 은닉행위가 있다는 것 다 설명은 된 거고, 조금 더 사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미 요 사례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A 소유의 부동산인데 요렇게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요 사람이 소유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다 되는 겁니다. 지금 소유자가 이 사람이니까 요 B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초해서 매매 행위를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의 합의를 하고, 즉 물권 행위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은 그 기초 이론에서는 안 할 건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실력까지 가야 되니까 기초부터 고급까지 다 가는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기초를 다니는 거니까 쭉 들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확인하고 하십시오. 이때 요 매매는 유효한가? 유효하다는 거. 이 학원 내 거 아닌데 내가 뭐 매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100억에 사겠다라면은 내 소유물 아니지만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매도인 맞고, 내하고 계약 체결한 사람은 매수인 맞습니다.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매매 계약은 완벽하게 유효해. 그럼 나는 소유권 취득해서 넘겨줘야 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래서 오늘 100억에 팔고 내일 주인 만나가 90억에 사가지고 다음 날이라도 넘겨주면 돼. 못 넘겨주면은 유효한 매매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안 했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면 되고. 근데 이 물권 행위는, 이거는 첫 시간 법률행위 종류 이야기할 때 첫날 말씀을 드린 영역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처분권 없는 자가 처분 행위를 하면은 무효라는 것. 따라서 108조 2항에서 선의 제3자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취득한 자가 아니라는 거. 108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권리 취득자로 다루어진다는 거. 일단 이 사람이 선의일 때에는 법이 보호를 해서 이 사람에게 법이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니까 원래 소유자였던 이 사람은 소유권이 상실당하고 이렇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받아간 매매 대금 예컨대 10억, 그거 있으면은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고의가실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넘겨줘야 될 의무 있는 자가 위반했으니까 채무불이행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요 사람이 악의일 때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 취득할 수도 없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 취득할 수 없으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의해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라는 거지.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걸 무슨 수로 배우지? 근데 또 너무 또 고민하지 마시라고, 저런 것까지 들어가는 거는 100점 만점에 한 10점 정도. 근데 수업하는 사람이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는 것까지는 다 넘나들어 보는 거고,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거는 다 맞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걸 다 맞춰야 되겠지만 항상 기본적인 게 다 맞춰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쪽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전 범위를 다 보시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면은 안 봐도 될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차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민법은 포기를 하지 않고 야금야금 가면은 저절로 이해되는 과목입니다. 무조건 외우려 하면 이해 안 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